자, 여러분 이제 2부예요. 앞에서는 여러분 수업을 이 내용을 좀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여러분 2부는 좀 심화 과정이에요. 앞에서는 여러분 안 들으신 분 있을 때문에 대략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진단 기준이 뭐냐, 진단에 대한 어떤 실질 자본금의 어떤 정의가 뭐냐, 회계적 이론이 뭐냐, 이런 내용이었고, 아예 초급반.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는 중급 또 아니면 고급반이거든요. 이쪽에서는 결론은 뭐냐면 진짜 개정 과목별로 어떤 진단을 과정에 통해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은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걸 긁어내는 방법이나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미 내가 어느 정도 이 업을 좀 아시고 좀 하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내용보다는 지금 내용을 들어보셔야 좀 여러분 직접 필요한 부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부분은 안 들으신 분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에서도 재소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일회계법인의 주윤호 회계사입니다. 할머니 이 내용이 궁금하시다라면 인터넷에 여러분 어디에 주윤호 회계사 치면은 제가 나오니까 거기에 있는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로 드린다라면, 앞부분 안 보신 분 때문에 여러분 네이버에 주윤호 공인회계사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오셔서 나 기업진단 유튜브 봤어요, 또는 여러분 경기도 서울에서 이 진단 관련된 수업을 들었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라고 연락을 주시면, 이메일을 주시면, 아니면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만 홈페이지에 나올 건데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자 들으시기 전에 뭐가 필요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가 많으면 내년에 I'll be back 또 올 수 있습니다. 2탄을 가지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볼 건데, 실질자본금 위에서 알아야 될 게 자산과 이제 부채의 평정인데, 이 자산 평정 중에 보시면, 자, 진단지침과 관련된 자산 대부분은 원칙적으로 뭐다? 요 앞에 열거되어 있는 것은 겸업자산 또는 부실자산으로 봐요. 여기 있는 내용은 뭐냐면 무조건 원칙적으로 얘는 여기 있는 개정 과목은 겸업자산 또는 부실자산으로 볼 거야. 원칙이. 그런데 예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면 인정을 해줄게. 그런 얘기예요. 진단지침에 열거된 거에 한해서만 인정을 해줄 거야. 자, 다음 각호는 뭐다? 부실자산. 가공자산이라는 얘기죠. 실제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여러분 이거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여러분 건설업 하신다라면 계속 팩스가 오고 이메일이 들어올 거야. 연말정산 아니면 연말결산, 그래서 잔고증명 이런 식으로 온다면서 양도성, 예금증서, 금융자산인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지 마세요. 만약에 양도성, 예금증서가 있는 순간 저뿐만 아니라 모든 회계사, 기업 진단하는 회계사 또는 여러분 어떤 주무관님들은 무조건 얘는 부실자산으로 보고 시작해. 뭐를 입증해도. 그러니까 왜 좋은 금융상품, 좀 여러분 금리가 여러분 4% 5%야. 예금 금리가. 그 좋은 거에 가입하세요. 왜 이걸 가입해? 여기 했단 얘기는 톡 까놓고 바보가 아니고 다 알잖아요. 왜? 나 현재 지금 회사에 부실자산이 많은데 그 부실자산에 뭐를 위해서, 이걸 숨기기 위해서 외부에 어떤 용역 수수료를 주고 그걸 일부러 가입했고 내 명의를 일시적으로 한 거잖아요. 누가 일반적인 사람이면 그걸 하지 마세요. 인정 안 해. 아무리 입증해도 쉽지 않아.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 말만 따라서 12월 30일게 아니라 그게 어떤 과정에 나갔고 언제 회수가 됐고 증서를 보자고 하면 여러분 계속 실태조사는 언제 하냐면 대부분 8월이나 9월에 해요. 근데 여기 1월 1일 날짜 있었던 요 양도성 예금 증사를 이때 여러분 증빙자료를 요청할 건데 그게 어떻게 입증이 될 거냐고. 쉽지 않단 말이에요. 하지 마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유가증권, 채권, 국채, 공채인데, 여러분 이 중에서 국채, 공채가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뭐냐면 국민유대 채권 사야 되죠. 내가 뭔가 어합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불가피하게 사야 되는 국채와 공채가 있다면 인정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여러분 출처가 불분명, 회사 이름도 모르겠어. 주식회사 윤발, 주윤발 회사가 발행한 어떤 회사채를 산다? 그거 인정될 것 같아? 쉽지 않잖아요. 내가 현재 지금 뭐냐면 실질 자산이 부족한 와중에 무슨 채권 투자냐 말이지. 여러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 역시 대여금이야. 자, 대여금은 특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바로 뭐냐면 특수관계인, 특히 대표이사나 대표이사 일가 친척에 빌려준 돈 또는 종업원한테 빌려준 돈. 특히 중소기업, 지금 법인세법에서는 지금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가지급금 인정이자나 여러분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에 뭐를 빼줬냐면, 임직원한테, 특히 직원한테 주택 취득자금,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빼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내용이 어디는 없어? 진단 지침에는 없어. 따라서 아무리 주택 취득자금, 전세자금을 빌려줬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인한테 빌려준 이런 대여금은 부실자산, 기타 비특수관계인 뭐냐면 우리 거래처 박 사장이요. 저 박 사장이 연락 오는 게 요즘 힘들잖아요. 오늘 12월 27일자 오늘로 나온 태영건설은 지금 뭐냐면 워크아웃 간담한다, 회생 간담한다 난리요. 돈이 없어. 그래갖고 어떻게, 아유 김 사장 돈 좀 빌려줘. 한 2억만 좀 해줘.
아니 3월 달에 빌려줘서 9월 달에 받는 건 괜찮요. 근데 말이죠. 지금 뭐냐면 12월 말일자에 그분한테 뭔가 돈을 빌려줬다는 건 뭐냐면 부실은 아니야. 왜냐면 그분이 충분하게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라면 부실은 아닌데, 만약에 여러분 12월 31일자로 현재 그분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는 여러분은 지금 건설업이지 대부업이 아니에요. 대부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건설업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냐? 인정을 못하겠다는 얘기야. 왜? 경업자산이라서.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한테 타인한테 돈 빌려준 것 자체는 건설업의 실질 자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수금 무시수익. 자, 미수금하고 미수수익은 내가 아직도 못 받은 돈인데 이걸 우선 1차적으로 부실자산으로 보긴 볼 건데, 충분하게 회수 가능성이 있고 충분하게 영업과 관련된 건설업과 관련된 미수금 그렇다면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무조건 부인한다는 아닌데 접근은 우선 부실로 접근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나중에 미수수익과 미수금에 대해서는 입증 자료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선급금이죠. 왜 그러냐면 선급금은 부실자산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12월 31일 전에 한 12월 초에 아니면 한 10월 말 정도에 우리가 지금 뭐냐면 경기가 힘들다 보니까 거래처에서 뭘 달라고 하는 거냐면, 아유 김 사장, 나 지금 시멘트 구하기 힘들어, 저 H빔 구하기 힘들어, 먼저 돈 좀 주면 안 되겠어. 내가 좀 돈이 딸려서 당신이 나한테 발주를 줘도 내가 저거 구매해갖고 주기에 내가 좀 현금이 없어서 그냥 먼저 좀 주면 안 되겠어? 라고 하는 건 인정해. 여러분 영업과 관련된 건설업과 관련된 어떤 원자재를 매입하기 위해서 선불로 준 거, 그래서 선급금이라면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선급금이 2년 전이고, 아니 2년 전에 내가 원자재 사려고 준 돈을 아직도 내가 원자재를 못 받았거나 아니면 연자재를 못 받았다는 얘기는 그 선급금이 회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부실자산이라는 얘기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내가 원자재 사라고 돈을 줬고 아직도 세금 계산서나 아니 그 증빙으로 거래에 대한 종결 증빙으로 세금 계산서나 그 실제적으로 원자재 매입이 안 됐다라면 그 거래 행위 자체에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선세금 계산서라고 해봐요. 왜냐면 계약서도 있고 선세금 계산서야 서로 뭐냐면 계약금에 관련돼서 그분만큼만 그 부가가치세법에 선세금 계산서를 끊었어? 그렇다면 우선 그 거래에 대해서는 약간 신뢰를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게 2년이나 지났다는 그 선급금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원자재가 안 왔다는 얘기는, 아니 여러분 무슨 배를 샀어요 지금? 아니 그게 어떻게 2년이나 가? 그랬다는 얘기는 저는, 그리고 만약에 선세금 계산서도 없다는 얘기는 저는 아무래도 그 거래가 가공의 거래이지 않은가라는 의심이 매우 들고요. 또는 대부분 결산하면서 우리 뭐냐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대상이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해서 굉장히 법인세법상 여러분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결산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얘를 인정이자 그걸 피하려고 여러분 가지급금 대여기만 주임종 단기 대여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쓰지 않고 선급금으로 계정과목을 살짝 돌려놓는 어떤 결산 스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실질적으로 공사와 관련되지 않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이런 가지급금 대여금 성격이기 때문에 얘를 지금 인정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계정 과목이니, 여러분 특히 주무관님들이 보실 때는 선급금에 대해서는 실제로 송금 내역과 그런 다음에 어떤 물건의 왜 매입이 아직도 2년 기간 동안 물건 매입이 없고 세금 개선 수치도 못했다라면 얘는 여러분 부실자산으로 보셔야 될 가능성이 마구마구 높아요. 특히 선급비용은 대부분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미 먼저 돈이 나갔고 그 대금의 회수 가능성이 없어. 대표적인 게 보험료 선급비용. 여러분 내가 지금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서 누군가 돈을 물어줘야 되는데 나는 이미 아마 한화생명한테 아니면 무슨 화재보험한테 돈을 화재보험료를 냈어. 그리고 선급비용을 잡아놨어. 그거 가서 나 있잖아, 여기 돈 좀 물어줘야 되니까 있잖아, 내가 먼저 냈던 우리 보험료 좀 돌려줄 수 있어? 그러면 줄 거예요? 끝난 건데,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급 비용 관련된 건 거의 자산성이 없어서 부실자산. 중요한 건 선납세금인데, 여러분 선납세금은 나중에 우리가 내야 될 뭐에서 법인세에서 차감되거나 환급받을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 또는 법인세 공제 대상,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대상 선납세금이라면 실질자산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 문제가 되진 않아. 그래서 선납세금은 실질적으로 실질자산 인정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선급비용은 거의 부실자산으로 보셔야 되고, 이 선급금은 실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한 1년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 발생현 사실이 1년 이내의 거래의 선급금이라면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나, 여러분 1년 넘어서 2년 이상 된 것들은 실제로 이용 가공자산이고 거의 여러분 부실자산으로 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그런 다음에 부도원, 장기성 매출채권, 대손처리, 특히 몇 년 이상, 2년 이상, 20year, 2년 이상 지난 여러분 어떤 매출채권 아직도 회수를 못했다라면 여러분 세법에서도 여러분 2년 이상 되는 것들 중소기업이라면 특히 특수관계인 이외에 중소기업 아닌 부분, 특수관계인 이외에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2년 이상 된 여러분 외상매출금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손 인정된다고 법인세법 그 국세청도 나라도 너의 대손을 인정해 주겠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무슨 배짱으로 받을 거야 돈을. 부실자산입니다. 지금 여러분 계정 과목에 이제 외상매출금이 있을 거고 외상매출물 거래처별 원장을 보게 되면 얘가 기초하고 기말하고 증감이 없어요. 저희가 이제 회계감사할 때 뭘 보냐면 기초, 기말, 증감, 특정 거래처별 채권에 기초, 증감, 기말이 증감이 없어? 중간 거래가 없어? 중간에 여러분 증가 감소가 있으면 얘는 계속 거래처인데 이게 없어? 그럼 그 전년도를 봐. 전년도를 봤더니 얘도 또 없어. 그럼 끝난 거야. 여러분 2년 동안 그 사람하고 연락이 안 돼. 거래가 없어. 근데 아직도 못 받았어? 그럼 여러분 거의 대손이야. 100%. 세법도 인정해 준다는 건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건설업 진단지침에서 그 2년 이상 지난 못 회수하지 못한 외상 매출금은 어떻게 실질 자산 내가 좀 회수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보겠어요? 인정 못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도 외상매출금이 있다라면 결론은 지금 뭐를 요청할 거냐면 이 외상매출금은 어디에 대한 거고 이 거래가 언제적 거래인지를 여러분 주무관님도 보셔야 돼요. 그냥 외상매출금 그냥 볼 게 아니라 세금계에서 발행된 내역이 최근 거라면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거래처별 원장으로 기초, 증가, 감소, 기말에 계속 있는 거래처라면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용역대금이 얼마냐면 1억이지만 돈을 여러분 일부는 6천만 받고 있고 4천은 못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서로 이제 계속 영업이라면 돈을 다 주거나 미리 주거나 그런 건 가능한 건데 예를 들어 특정 거래처가 여러분 2년 이상 거래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년이 지났다라면 얘는 거의 부실자산으로 보셔야 됩니다. 부도엄두. 그런데 하나 예외적으로 담보가 있어. 질권 설정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쟤한테 받는 외상 매출금이 2억인데 어음 매출이 어음 채권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무보증이 아니라 보증이야. 건물로 담보가 잡혀 있어. 그 담보가 여러분 20억짜리야. 못 받을 일이 없어. 여러분 얘는 나 경매 처분하면 돼. 못 받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괜찮아. 근데 담보가 없는 질권 설정이 없는 담보력이 없는 그런 부도엄은 여러분 회수 가능성이 제로죠. 하나가 더 무형자산 개발비. 우리가 실제적으로 업무 처리할 때 이제 어떻게 많이 하냐면요.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우리가 회계적으로 R&D, Research and Development. 그래서 이걸 개발기간, 연구기간, 이게 개발기간이에요. 연구개발비라고 하죠. 자, 이쪽 단계에서 들어간 건 전액 익스펜스 비용이에요. 무조건. 판관비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쪽은 자산성이 있느냐 자산성이 없느냐에 따라서 개발비라고 무형자산을 할 수 있고 아니면 경상개발비라고 판관비를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얘를 지금 자산화 시켰다라는 거죠. 이게 옛날 삼바 사태랑 똑같은 거야. 왜 삼바가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비용을 다 자산화했더니 모든 회계법인들이 다 자산이라고 인정했지만 이건 자산 아니야. 이재용 회장도 나빠. 그래서 얘 자산 아니야. 너 잘못해서 분식이야. 라고 했던 그 삼바 사태 이후로 모든 회계사들은 이 개발비에 대해서 여러분 경기를 일으켜. 나 개발비야? 너 왜 개발비야? 뭘 개발했어? 너 이거 개발비 아니라 가공자산이야. 부실자산이야. 얘도 부실자산이라고 보잖아요 지금. 쉽지 않아요. 왜? 여러분 캐시가 아웃됐어. 캐시가 아웃됐고 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다고 쳐도 이미 당장 내가 뭐냐면 누군가한테 공사를 잘못해서 무료절 배상 책임이 있는데 지금 당장 이미 연구 개발 단계에 들어간 캐시를 어떻게 뽑아올 건데 미래에 대한 효익이 있다고 쳐도 내가 지금 당장 현금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no. 그래서 여러분 요 개발비 잡은 거는 사실상으로 여러분 실질 자본금에 인정받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셔서 근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용평가 때문에 판관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판관비가 올라가면 잉여금이 줄어요. 당기순이익이 줄어요. 결론은 뭐냐면 얘가 법인세도 줄거든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신용평가가 안 좋아져요. 신용평가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나 이거 연구 단계 아니에요. 개발 단계인데 여기 미래 경제 효익이 있어요. 그럼 결국 뭐냐면 나 개발비 잡아주세요. 개발비 잡아주면 자산이 늘어나요. 그럼 판관비가 줄어요. 당기순이익 늘어나요. 법인세 늘어나지만 이익잉여금 늘어가요. 부채 비율 좋아져요. 신용평가가 좋아져요. 여기 입찰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개발비를 잡으면서 결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신용평가 때문에. 그렇다라면 우리 실태조사, 기업진단 할 때는 결국 뭐냐면 요 자산의 개발비는 빼고 여러분이 실질 자산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외감 대상이 아니야.
여러분 연구소도 있어. 그럼 외감 대상이 아니고 연구소도 운영하고 있다라면 그냥 딱 개발비 잡으세요. 괜찮아. 누가 뭐라고 할 거야. 아니 국세청도 좋아해. 왜냐하면 당신이 판관비 안 잡고 개발비 잡아서 무형자산 상각할 거야? 법인세 먼저 더 낼 거야? 어우 잘했어 잘했어. 그런데 외감 대상이 되면 이 회계사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외감 대상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냥 개발비 잡으세요. 신용평가 좋게 하세요. 그런데 다만 우리 기업 진단할 때는 얘를 걸러내셔야 되고 여러분한테 저 중요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다라면 뭐냐? 바로 특허권. 특히 이제 여러분 어떤 뭐 보험회사에서 삐뿔레이프 같은 이 보험회사에서 여러분한테 막 영업을 와가지고 특히 대표이사로 해갖고 뭐를 특허를 등록한 다음에 얘를 이전시키는 방법이야. 누구한테? 법인한테 이전시켜. 그럼 얘가 바로 뭐냐면 대표이사한테는 뭐가 나와? 그쵸? 기타 소득으로 처리가 될 거고 기타 소득의 60% 필요경비가 되면서 세우득이 약간 줄고 자 우리 법인은 엄청난 많은 뭐가 나갈 수 있고 캐시를 뺄 수 있고 얘는 뭐냐? 감가상각으로 해서 법인세도 줄 수 있고 세상에 이렇게 세금을 적게 내가지고 법인들을 뺄 수 있네요. 일타쌍피. 그리고 보험을 가입해 주세요. 그러면 법인 돈 처리할 수 있고 가지급금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지방국세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세청이 여러분 최근에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뒤집히면서 요게 다 부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보험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 특허권을 자산화시켜서 가지급 해결이나 법인자금 인출 프로젝트를 했던 분이라면 지금 당장 세무사님한테 그 회계사님한테 지금 당장 재검토 받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내가 세법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야. 여러분 그게 궁금하면 저희한테 의뢰 주세요. 주윤호 회계사한테. 왜냐하면 저희 모 회사 요거 세무대리 해가지고 요거 여러분 뒤집혔어. 여러분 지금 판례 얘기를 보면 100개 중에 하나 빼고 나머지 99개는 다 국승이야. 다 여러분 진단 말이야. 전화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 본 방법인데 그건 노하우는 여기서 알려주지 않겠어. 중요한 건 우리는 기업 실태, 기업 진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이 특허권이 이건 뭐 누구 했는지 중요해. 이 특허권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 특허권이 법인의 여러분 영업과 건설과 관련된 거라면 이걸 인정해 주는데 건설과 관련되잖아. 특히 이러면 시설물 유지협회 회원이었다라면 그리고 여러분 내가 만약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해야 되고 교량의 안전진단을 위해서는 어떤 특정 특허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게 입찰 요건이 되고 내가 그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이 기술을 가지고 안전진단 할 수 있었다라면 나는 그 특허를 가지고 여러분 입찰을 통해 입찰이 할 수 있는 자격이 됐고 내가 공사 매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면 당연히 영업과 건설과 관련된 거지만 여러분 이것과 관련이 없다라면 이건 부실자산이에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이 특허를 가지고 나의 건설 영업과 관련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거 한번 매우 중요하니까 한번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한번 또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게 이제 경업자산으로 갑니다. 또 하나 더. 시제가 있는데 이 시제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 지금 뭐냐면 지폐 등 현금인데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회사에 무슨 현금이 이렇게 많아. 시제가. 그거 다 가공자산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결산할 때 뭐 하냐면 채권 채무가 안 맞는 거야. 채권 채무가 뭐랑 안 맞아? 통장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게 모르니까 어디에 밀어넣어? 그냥 현금에 밀어넣어요. 그래서 결론 뭐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시제가 이렇게 많다고 여러분 가공자산을 넣기 때문에 자산 총액의 1% 초과 금액은 아무리 당신 시제를 많이 갖고 있어도 부실자산을 볼 거니 여러분 이거 만약에 회사에 정말 시제가 많다라면 넣으세요. 12월 초에 그냥 밀어넣어. 어디에? 통장에 밀어넣으세요. 괜히 이거 인정만 못 받는 거야. 우리가 현장이 많아서 시제를 만약 전도금 많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라면 미안한데 12월 초가 되면은 전도금 다 줄이시고 이 돈을 다 보통 예금에 넣었다가 1월 말 정도에 빼갖고 다 그냥 분출하세요. 다시. 전도금 시제 아셨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겸업자산인데 얘를 부실하다고 보지는 않을 거야. 부실하다고 보지는 않을 건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얘네들은 건설업과 관련 없기 때문에 얘를 또 긁어내겠다. 우리한테는 불리한 거예요. 뭐냐면 질권 설정되어 있는 인출 제한된 예금. 대부분 왜 인출이 제한됐다고 의심해? 바로 사채업자가 니네 장부 찍게 했기 때문에 사채업자가 돈 밀어넣어주고 정기예금 가입해주고 질권 설정했겠지. 그렇게 의심하는 거야.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면 꺾기라고 해요, 꺾기. 왜냐면 또 뭐가 있냐면 은행한테서 돈을 빌렸는데 은행한테 돈을 빌리면서 뭐냐면 저기 죄송한데요. 우리도 실적도 올려야 되니까 저 1억짜리 정기예금 넣어주세요. 죄송한데 저희가 못 빼게 저희가 줄 것을 좀 할게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이게 실질 자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실질 자산은 맞다고 보기 쉽지 않다. 왜 그러냐면 겸업 자산이다. 건설업과 자산은 왜냐 우리 건설업에 사용될 수 있는 현금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비상장 주식 등 건설 실질 인정되지 않는 유가증권이 있는데 우리 공제조합 출자금 있죠. 공제조합 출자금은 인정이야. 그런데 그 외에 여러분 자회사 설립한다고 비상장법인 주식 출자한 것들은 여러분 인정을 못해요. 근데 하나 더. 프로젝트 파이낸셜 비이클 지금 PF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PF의 어떤 여러분 대금을 가지고 특수한 목적법인, 특수목적법인 설립해서 오로지 어떤 특정 프로젝트를 통해서 건설하고 착공하고 준공하고 분양하고 아예 분양하고 끝내버리는 내가 모든 걸 다 업무를 종겨버리고 청산하는 목적으로만 만드는 이런 특수목적 기업 PFV인데 애석하게도 제가 PFV 한 7개 하는데 그중에서 4개 정도가 누구랑 관련이 있냐? 태형건설과 관련이 있는 거야. 태형건설도 종합건설 전문가도 있겠지만 여러분 왜냐하면 태형건설이 이 PFV의 적용 요건이 50억의 여러분 자본금 최소 요건인데 태형건설이 시공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태형건설이 여기다 뭐하냐 출자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시공권을 가져가는 거야.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당신이 비상장법인에 출자한 일반적인 이 비상장법인 출자 금액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내가 저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서 이런 특수목적 기업에 내가 출자한 금액은 예외적으로 뭐다? 실질 자산으로 인정해준다. 나머지는 다 뭐다? 겸업자산이라는 얘기죠. 자, 하나가 또 바로 뭐냐면 사용 인출된 상장 주식이야. 즉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뭐냐면 12월 31일 날에는 결론은 뭐냐면 거래를 안 해요. 거래소가 거래를 안 해. 근데 12월 31일 날은 거래소가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뭐냐면 한 2일 전에 뭐냐면 매도를 걸었어. 이미 매도를 걸어도 여러분 실제로 영업 거래일 뒤에 여러분 인출되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미 사용 또는 인출된 상장 예금이 아직도 내가 12월 30일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이미 매도 처리했다라면 12월 31일 날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 주식은 너의 겸업자산으로 보겠다. 근데 중요한 거 그러면 내가 사용 인출되지 않았어. 내가 아직도 12월 31일 날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아니면 여러분 지금 뭐 많잖아요. 그러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니면 길공 뭐냐면 SK 뭐 그런 정도의 내가 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 상장 주식은 실질 자산 인정하나요? 인정하죠. 왜요? 여러분 지금 취지를 보세요. 이 실질 자산의 의미가 뭔지 당장 현금화할 수 있어 너의 배상 책임 있느냐? 상장 주식은 지금 당장 매도하면 지금 당장 현금화 시켜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장 주식은 실질 자산 온다는 얘기야. 근데 비상장법인은요. 비상장법인 주식을 누가 사줄 건데?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 1% 팔 수 있어요? 팔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삼성전자 1%면 이것도 안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비상장법인 1% 어떻게 될 거예요? 뭐 어쩌라고. 지나가는 개도 안 쳐다봐요.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나는 거야. 자, 어쨌든 간에 두 번째, 건설업 실질자 인정되지 아니한 투자자산, 여러분, PU조장이나 기타. 임대자산인데 건설업 본점 사용은 예외적으로 뭐 하겠다?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질자산 중에 뭐가 있다? 요 건설업 본점 사용은 나의 실질자산 본다. 다만 100% 임대해 주고 있다? 그럼 여러분 겸업자산을 빼라. all or nothing. 다 넣거나. 자. 나머지 제3자 대여금 운유자산. 여러분 제3자 대여금은 겸업자산, 특수관계에 대한 건 부실자산. 그래서 모두 다 빼야 된다고 나한테 유리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산업의 겸업자산에 해당한다. 나머지 여러분 전기공사, 정보통신, 소방 다 겸업이야. 그래서 얘네들도 여러분 기준자본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기준자본금과 우리 기준자본금 합산해서 여러분 실질자본금을 맞춰야 되는 거고 결국 뭐냐면 내가 소방과 여러분 습식을 같이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나의 제시자산 중에서 뭘 빼야 돼? 소방과 관련 애들 다 빼고 나머지가 우리 습식 관련된 전문건설업 실질자산으로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건 겸업사업과 건설업을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공통자산인데 이 공통자산의 실질기속을 따지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따져야 되는 거냐면 여기 중에 자산인데 재고자산이 있어. 여기는 뭐와 관련된 거야? 습식. 여기는 뭐 제조. 그러면 이 전체 자산 중에 습식 빼고 제조는 긁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통장, 보통예금. 여러분 생각에는 이 통장 보통예금이 오로지 습식공사와 관련된 것만, 오로지 제조업과 관련된 것만 만약에 구분해서 완벽하게 쓴다라면 입증 가능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구분한다라면. 근데
통장이 보통 예금을 어떻게 여러분 완벽하게 구분을 합니까?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 통장과 보통 예금은 뭘로 나누셔야 되냐? 공통자산이라고 해서 안분하셔야 돼요. 그 안분의 기준은 바로 뭐냐? 세일즈 매출액. 이 세일즈 매출액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냐면 내가 습식의 매출액이 10%고 제조업의 매출액이 90%라면 이 통장에 있는 거를 뭘로? 10%만 나의 건설업을 본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예를 들어서 결국 뭐냐면 부채도 마찬가지야. 부채 중에서도 여러분 여러 가지 부채가 있는데 내가 제조업 공장을 하기 위해서 이 공장과 관련된 대출 차입금이 있다라면 얘는 실질 귀속을 인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로지 내가 귀속을 보고 발생 연도를 봤더니 그리고 얘가 받은 이 담보가 이 공장과 제조업 공장과 관련된 담보 차입금이라면 귀속이 분명해. 근데 귀속이 불분명해. 영업 관련된 차입금이 있어. 예를 들어서 마통. 회사에 여러분 뭐 마이너스 통장 이거는 여러분 어디로 갔는지가 불분명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공통 부채도 뭘로 안분해야 돼? 매출액으로 안분하셔야 돼. 그래서 겸업 사업을 하면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자 전체 자산 중에 뭐를 빼고 부실 자산 먼저 빼요. 그런 다음에 이 중에서 실질 귀속이 분명한 제조업을 먼저 빼. 그리고 나서 또 공통자산이 있어.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얘는 매출액비로 안분해서 뭐 겸업자산이 뭘 빼야 돼? 지금 매출액비 중에 90%가 뭐다? 제조업이랑 90억에 해당되는 공통자산을 빼. 겸업자산으로. 나머지가 바로 이제 남은 게 실질자산이라는 얘기예요. 건설업에 관련. 부채도 마찬가지. 전체 부채 중에서 만약에 부회부채가 있으면 더해. 자, 그 다음에 뭘 빼? 겸업부채를 빼야 돼. 근데 공통부채야 대부분이. 그렇다면 90% 해당되는 부채를 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산도 90% 빼지만 부채도 90% 뺀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겸업자산 뺀 만큼 겸업부채도 빼야 되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결론 뭐냐면 내가 겸업사업을 한다라면 원칙적인 1단계는 자 부회부채를 더하고 뭐를 더하고 이쪽 부회부채를 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부실자산을 뺀 다음에 겸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를 빼는 거야. 겸업자산도 빼고 자 겸업부채도 빼고 겸업자산도 빼고 이런 식으로 할 때 공통자산부채가 있다라면 얘는 매출액비로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작업을 하려면 건설업을 하시면서 만약에 겸업도 한다라면 결론은 언제 결산이 끝내야 되는 거냐면 12월 11월 한 20일쯤이면 전반적으로 한 11월 중순까지 결산이 끝나고 내가 지금 이 11월 또는 12월 한 달 동안 얼마만큼 전체 매출이 나올 건지 추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여러분 실질자산과 부실자산이 있을 건지 추정을 한 다음에 이 매출액 가지고 공통자산 부채를 가지고 내가 실질자본이 언제인지 그러면 결국은 오늘 수업을 여러분 제가 강의하는 날은 지금 12월 27일이지만 이 수업을 듣고 뭔가 하신 날도 이미 늦었어요. 원칙은 언제 결산이 끝났었어야 되는 거냐면 이미 12월 초에는 결산이 끝나가지고 겸업자산 부채와 공통자산 부채 가지고 얘 매출액 비율을 추정해서 얼마만큼 할 건지 나 구분이 다 끝나야 되거든. 이 엑셀 작업을 통해 정사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여러분 지금 회계법인이나 세무사무실 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건설업만 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좀 특화가 돼 있어요. 저희 사무실도 뭐 기장팀이 한 7, 8분 계신데 그중에서 한 2, 3분 정도는 이게 건설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실제로 건설업이 많이 들어오면 그분들한테 하는데 우리 실장님 미안해. 맨날 건설업만 하니까 난 대체 왜 매일 건설업만 합니까? 하지만 너 너무 잘하니까. 이 기업 진단 지침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매일 11월 달만 되면 결산해야 됩니다. 결산해야 됩니다. 이 대표님들 전화해서 너무 쪼아대는 당신의 모습이 아름다우니까 내가 당신한테만 일을 맡기는 거라고. 그렇듯이 여러분도 결국 뭐냐면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11월 달부터 세무사나 회계사함을 쪼아서 실질자본금 맞춰야 된다라고 계속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영업이 오래됐고 잉여금도 한 10억 이상 쌓이고 잉여금 10억 이상 쌓여서 대표이사 가지입금도 많이 없고 부실자산도 많이 없고 뭐 그렇다라면 특히 우리가 겸업만 하지 않는다라면 그렇다라면 여러분 특히 없는데 여러분 겸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히타치 코리아 같은 이런 데도 와서 뭐 실태조사를 했어요. 분당구청에서. 왜 그러냐면 아무리 여러분 일본계 큰 히타치라 하더라도 여러분 왜 해야 되는 거냐. 당신 겸업이지 않느냐. 당신의 자산이 지금 1,000억이 넘어도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이 얼마인지 뽑아내라고. 여러분 거기도 여러분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겸업을 한다는 얘기면 실태조사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쟁점이 결산할 때 좀 이 부분은 중점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부채를 편정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부실자산과 관련되는 가공자산인데 이런 건 사실 없고요. 우리 부실부채라는 건 없어. 다만 제시된 부채 중에 부회부채가 있다는 걸 확인해서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부회부채 확인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금융거래 확인서에서. 왜냐하면 금융거래 확인서에서 보통 예금도 있다라면 관련된 차입금도 나오거든요. 거기서 확인을 해보여야 되고 주요 부채는 다음과 같아서 이 결산할 때 이런 게 발견이 되면 해야라.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이 이제 공사 매출에 관련돼서 공사 이제 도급 계약서 쓸 때 하자 보수가 있다라면 그 하자 보수 충당 부채도 부채로 장부를 작성해서 가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성을 보자면 여러분 보증 충당 부채나 하자 보수 충당 부채는 많이 없지만 여러분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가장 많이 누락하는 것 중에 하나고 여러분 앞단에서 제가 좀 일부에서 설명을 좀 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수업을 듣는 분은 좀 앞단에서 여러분 좀 앞부분에 제가 막 넘기다 보면 퇴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DB형하고 DC형 설명을 했는데 특히 DB형이나 아니면 가입을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입을 안 한 쪽은 반드시 뭐를 잡아야 된다? 퇴충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퇴충을 반드시 결산에 넣으란 얘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안 좋아야 되기 때문에 다만 뭐를 하셔야 된다? 실질장보금할 때 이 부의부채에 요 금액은 가산하고 여러분 계산을 재계산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한테 특별하게 제가 설명드릴 만한 건 없는 것 같아. 중요한 건 자본 편정인데 아까 겸업자산, 겸업부채로 평정한 다음에 겸업자본을 어디서 긁어내셔야 된다? 실질자본을 대위에선 빼셔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겸업이 사실 하고 있다라면 이 부분이 굉장히 난이도가 좀 높아요. 자, 그러면 계정 과목인데 가장 먼저 중요한 건 현금성 자산이죠. 자, 현금성 자산은 지금 뭐냐면, 자, 12월 말 기준으로 해요. 12월 말 기준. 질문이 많아요. 자, 우리가 12월 말 기준의 평잔에 대해서 할 건데, 우리 12월 말 평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12월 30일 포함해서 며칠? 30일이에요. 지금 뭐냐면 12월 30일 있으면 30일을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매일 잔액을 더한 다음에 며칠로 나눠 30일로 나눠요. 근데 그 금액이 뭐보다는 커야 돼? 기준일. 12월 31일과 30일 평장 금액 중에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12월 31일 금액을 높여놓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현금의 이출금을 예상한 다음에 내가 그러면 12월 달은 회수가 안 되고 많이 지급해야 된다라면 그러면 최대한 12월 말 되기 직전에 적게 지급하고 최대한 땡겨서 올린 다음에 어디까지 버티는 거냐? 1월 달에 버티는 거죠. 얘를 계속. 그런 전략으로 하거나 아니면 12월 초부터 최대한 보유 현금을 늘려놓은 다음에 어디서 1월 넘어가가지고 12월 달 지나서 1월 넘어가면서 서서히 얘를 눌러가지고 평잔 금액을 높여놓으면 돼요. 자, 평잔은 우리가 선택하게 돼 있어. 어떻게? 12월 30일을 포함해가지고 늘렸다가 땡겼다가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올해는 우리가 평잔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라는 건 여러분의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기업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실태조사할 때는 제출해야 되는 기간은 결국 12월 31일을 포함한 60일이에요. 그러면 자꾸 질문을 하셔. 60일 동안 자금을 못 쓰고 버티게 되나요? 그게 아니라 왜 60일간을 요청을 하냐면 이 기간 동안에 혹시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고 평정을 하지 않은 부회부채나 아니면 결국 뭐냐면 부실자산이 있는지를 요 제시한 60일 기간을 가지고 지금 현금의 유출입을 보겠다는 얘기. 얘는 뭐예요? 우리 지금 결산해 보면 대여금이 없는데 얘는 뭐지? 이 혹시 대여금 부실자산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면 이건 부회부채 같은데 이게 뭐지? 왜 돈을 누구한테 지급한 거예요? 아니 지금 뭐냐면 부채가 없는데 이걸 갑자기 1월 6일 날 갑자기 왜 돈이 나가요? 부채 상환했다고요? 누구에 대한 부채? 당신 지금 외상 매입금이 0이야. 근데 외상 매입금이 0인데 누가 외상 매입금을 누구한테 줬단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분 물어보기 위해서 실제로 여러분 진짜 부회부채가 없는지 지금 부실자산이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60일 기간에 여러분 그 내용을 좀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뭐냐면 요 내용이죠.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을 받는 자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잔액 진단서를 지금 진단기준일 12월 31일을 포함해서 언제 60일간의 의뢰 거래 실적 증명서를 요청해야 되고 만약에 이것을 요청해서 제출해야 되고 제출하지 않으면 여러분 보통 예금에서 부적격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실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통 예금 전체를 부실로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걸 요청하고 제출을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이 입장에서 결국은 뭐냐면 내가 60일간을 꼭 어떻게든 보관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주요 평정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들은 요 내용이고 60일 중에서 부실자산을 지출했거나 겸업자산을 지출했거나 그랬다라면 내가 평잔할 때도 어떻게 30일 동안에 어떤 평잔할 때도 얘를 빼고 해야 된다는 얘기야. 60일 중 건설업 자산취득 실질부채 상환은 30일간 평정에 들어가니까 60일간 중에 건설업과 관련된 왔다 갔다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와중에 60일 중에 부실자산 관련된 것들은 평정할 때도 빼란 얘기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60일 동안 무조건 내가 버티는 게 아니라 60일 동안 부실자산과 겸업과 관련돼서는 매출, 현금의 유출 유입일 이걸 좀 유보하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 60일 동안에 대해서는 뭘 하셔야 돼요? 건설업과 관련돼서는 전혀 현금 유출 유입은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거 안 하고 진단지침 유가증권인데 이미 다 설명드렸습니다.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음을 제외한 유가증권은 겸업자산이야. 어떤 거? 자, 현재 지금 특수건설사업, 아까 말한 SPC 있잖아요. 어떤 거? PFV, 프로젝트 파이낸셜 비이클, 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관련된 지출은 여러분 인정하겠다. 그런 다음에 진단 대상 사업과 관련된 공제주와 출자금 당연히 인정하고, 여러분 그리고 얘는 언제 날짜로? 12월 31일 날짜로 뭐를 여러분 주셔야 된다? 좌당 평가 금액을 반드시 세무사 사무실에 줘가지고 얘가 얼마나 공정가치가 올랐는지를 결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했고요. 그런 다음에 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한 잔고지급 유가증권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상장사.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이라면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겸업자산으로 빼는데 상장 주식은 왜 넣느냐면 언젠가 반드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각하면 3일 안에 현금 들어서 배상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 실질자산으로 봐준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진단기준 현재 시가, 공제주합 출자금, 진단기준 현재 시가니까 좌당 금액 반드시 반환갖고 여러분 넣으셔야 된다. 요거 출자금 금융거래 확인서 반드시. 그리고 중요한 건 금융거래 확인서를 받으면 공제주합 출자금을 담보로 해서 한 차입금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채를 확인할 수 있어서 여러분 주무관님들 보실 때 공제주합 출자금 전체 명세를 받으시 혹시 담보 차입이 있고 이 담보 차입금이 차입금으로 잘 반영되어 있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셔야 될 게 이제 주요 감리 사례인데 여러분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자 한다면 지금 화면을 쫙 그렇죠. 정지해놓고 한번 보셨다가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은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볼 건 매출채권 미수금인데 중요한 건 매출채권은 공사 미수금 관련된 거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일반적인 공사 매출인데 자, 진단 대상 사업과 무관한 매출채권은 겸업자산에서 긁어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관련 내용을 다 봐두셔야 되는 거고. 영업과 관련된 거는 매출채권이라고 영업에 관련된 건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을 제외하고는 2년 이상 경과된 매출채권과 미수금을 받을 채권은 뭐다? 부실자산으로 본다는 얘기죠. 따라서 관련된 건 빼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회수 가능성이 높긴데 이런 거는 여러분 이런 걸 제외하고 따라서 이런 것들은 회수 가능성이 있어요. 회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자산을 해주겠는데 이런 걸 제외하고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과 미수금은 부실하다. 다만 많이 물어보는 게 공사주행률하고 여러분 뭐냐면 요거 내가 혹시 이제 지금 매출채권을 높이기 위해서 갑자기 공사 진행률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공사 진행률로 한다 하더라도 세금 계산서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느냐라는데 제가 왜 그걸 설명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뭐냐면 자 회계 기준이 있어요. 회계 기준에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뭐를 쓰고 있냐면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쓰고 있어요. 근데 세법도 뭐냐면 일반적으로 지금 수익 금액을 뭐라고 했냐면 중소기업이고 네가 회수기일 도래 기준 한마디로 우리 VAT 부가세법에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건 어디에 나와요? 계약서에 나와요. 공사 도급 계약에 내가 공정률 기성률이 얼마가 될 때마다 얼마를 청구하고 얼마가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식이고 그 공급가액이 나올 거고 그만큼에 대해서도 법인세법에서도 이 금액을 뭘로 인정해줘? 법인세법의 입금 매출로 인정을 해주고 우리는 그것을 어디로 회수기일 도래 기준에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서는 회수기일 도래 기준에 그것을 우리가 매출로 인정하고 있어요. 결론은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공사 진행률을 접근한다 하더라도 결론은 뭐냐면 세금 계산서 관련된 어떤 그 공사 도급 금액하고 세금 계산서의 공급가액하고 맞춰줄 수밖에 없어. 딱 맞아 떨어져요, 중소기업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공사 진행률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내가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도급 계약서에 있는 세금 계산서 발행된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건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은 내가 조금이라도 올해 좀 뭔가 하겠다라면 도급 계약서를 처음부터 계약 맺을 때마다 뭔가 이렇죠. 내가 기성률은 30%인데 대가를 받는 건 60%로 해놨어야지. 그래야 내가 결론은 뭐냐면 이게 공사 매출로 인정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근데 반대로 뭐냐면 기성률은 60%인데 대금 받는 건 30% 해놨다라면 기성은 많이 하고 대금은 조금 받게 되니까 여러분의 계약서를 잘못 쓰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진행률을 도입할 거고 진행률이다기보다는 내가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내가 이번에
진행률과 관련된 도급공사에 관련된 외상매출금, 공사 매출채권을 많이 인식하고 싶다라면 여러분이 그 관련된 공사 도급계약을 잘 쓰셨다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내용이죠. 자, 나머지는 대여금인데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 내용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또 보고자 하는 거는 자, 대여금, 선급금이죠, 선급금.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계약서상 선급금 규정에 의한 선급금 중 기성에 정산되지 않는 거, 진당대상 사업을 입고 예정인 원재료 선급금액, 주택 건설용지 취득하기 위한 선지급 금액, 선급공사원고로 대체될 예정인 금액, 이건 오케이 100% 인정. 요거 이외라면 과연 이것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냐 이거죠. 얘는 진단지침에는 얘는 부실자산이 아예 명시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뭐다? 부실자산이야. 진단지침에는 선급금은 무조건 다 뭐다? 가지급금, 대여금, 또 선투자금액 다 이런 것들은 다 뭐다? 공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너의 공사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부실자산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는 게 있겠어. 진단지침 20조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계약서, 금융거래, 세금계산서, 정산서, 실행예산, 공문서 등을 증빙을 해갖고 혹시 이행사항 등을 판단했다라면 그랬다라면 내가 인정을 해줄게. 원칙은 부실이나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줄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산하는 과정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숨기고자 하기 위해서 선급금이라는 계정감을 많이 밀어넣고 지금 아까 매출채권에 대해서 2년을 여러분 회수기간성 보는데 이 2년이란 기준은 없지만 사실관계 판단을 했을 때 1년이 넘어서서 2년, 3년이 지난 선급금이 아직도 세금 계산서가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 원재료가 입고되지 않았다면 걔는 정말 실질자산을 볼 수 있느냐 싶지 않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선급금이 이런 가공이나 부실자산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번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인데 일반적으로 임차 보증금은 투자 자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 자산으로 볼 건데, 투자 자산이 아니라 비유동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이 들어가고 우리 일반적으로 송금 내역하고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 보시면서 한번 하시면 돼요. 하나가 더 있는데 만약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제 존재하는 임차 보증금이라면 상대방은 임대인이고 임대인은 여러분 우리한테 월세를 받아서 내고 아니면 여러분 뭘 내야 되는 거냐면 전세 계약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를 제출해야 되는 거냐 오피스에 대한 전세 계약이면 상대방은 간주임대를 내야 돼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인 명세서 국세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증빙을 받기 위해서 뭐를 요청해야 되는 거냐면 자 부동산 공급가인 명세서 임대 공급가인 명세서 부가세 신고하는 서류를 임대인한테도 받아서 달라고 하시면 돼.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게 전세 계약에 의해서 실제로 상대방이 전세 이한 간주임대를 신고 납부를 하고 있는 건지 부동산 임대 공급가인 명세서를 받아서 확인한다면 이건 확실하게 금융거래 또는 여러분 계약서도 있지만 더 완벽하게 하려면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거냐면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해서 나의 간주임대료 부동산 임대공급가인 명세서 국세청에 신고하는 서류를 왜 임차인 네가 달라고 하는 거야? 임대차 계약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그래서 얻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인이야.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여러분 대표이사 개인 건물이야? 그렇죠. 그럼 대인 건물이고 여러분 막 전세 계약이 2년 돼 있어? 당연히 송금거래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 함께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 그리고 보증금 2억이라면 자 송금 내역도 있고 계약서도 있어. 전세 계약이야. 그러면 임대인이 관련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왜냐하면 특수관계인이고 대표이사가 임대인 개인이라면서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부동산 임대공급가인 명세서, 간주임대료 신고납부 명세서를 요청하세요. 만약에 특수관계인 개인이 만약에 간주임대료 신고 납부도 안 하고 여러분 부동산 임대공급가인 명세서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면 결론은 뭐냐면 그냥 송금거래 즉 뭐냐면 회사의 돈을 빼가려고 하는 가지급금이었고 그런 이런 임대차 계약은 존재하지 않았고요.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그 건물이 자기 거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건물이 5층짜리인데 여기만 찔끔 전세계약 쓰게 하고 돈 왕창 빼 가져가고 나머지는 실제로 딴 타인한테 임대 주고 뭔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이 전세 계약의 보증금의 저 임차 보증금이 함정일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꼭 보셔야 되는 거고 자 재고 자산인데 사실 이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자 이거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진단 기준이 언제냐면 12월 31일이야. 그런데 실태조사가 나온 거 한 9월쯤이야. 그러면 만약에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는 게 11월 달에 뭐를 기업진단 보고서를 그러면 11월 달에 소급해서 12월 31일에 정말
재고 자산이 존재했는지 여러분 현장을 가보는 것도 좀 불가능한 거고, 그리고 이미 여러분 이 기간이 끝났으면 공사 현장은 여러분 다 마감이 끝났을 게고 현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체 그 재고 자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현장상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만 재고 자산 수벌부가 있는데 기초, 입고, 출고, 기말 여러분 또는 여러분 월초, 입고, 출고, 월말 요 재고자산 수불부가 뭐냐면 재고의 입고와 여러분 현장에 나간 출고 이런 관련된 어떤 재고자산 수불부가 있다라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롤백이라고 그래. 롤백. 앞으로 가는 건 롤포워드, 뒤로 가는 건 롤백. 이걸 재고자산 수불부 가지고 롤백을 해서 실제로 이게 있었는지를 여러분 역추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무관님들 계실 거고 여기 이제 업무 담당자 있을 텐데 재고자산 관련돼서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결산하실 때 현장에 얼마만큼 남아있는 여러분 원재료라든지 제공 공정에 따른 그 재고자산을 평가해서 단위당 원가를 계산해서 여러분 재고자산 수불부에 해서 올바른 기말 재고자산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실태조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특히 뭐를 작성해야 된다? 원재료 기타 여러분 어떤 그 자재와 관련돼서는 내가 얼마만큼 매입했고 현장이 얼마가 쌓여 있고 이게 공정이 얼마가 투입됐는지 이걸 일일은 못해 도 일주일마다는 작성을 하셔야 돼. 그래서 매월은 어느 정도 작성이 돼서 이게 올바르게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입고는 우리가 입증 가능해요. 왜냐면 매입 세금 계산서하고 대금 지급으로 가능하고, 공정의 투입은 어느 정도 여러분 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월마다 아니면 주마다 내가 남아있는, 예를 들어서 HBM을 10개 샀는데 3개 남아서 7개는 공정 투입이겠지. 그러니까 얼마가 남아있는지 단가하고 수량만 계속 기재하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계속 해보면 이 얼추 맞춰진다고. 그거라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재고자산 수불구가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특정인 어떤 수목 관련 적용이나 기타 내용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부실자산으로 본다라는 거 정도 한번 여러분 꼭 읽어봐 주시고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인데 아까 여러분 유형자산의 실제성 그런 평가는 당연히 토지와 건물은 등기부등본이 있잖아요. 기기장치 같은 경우 매입 세금 계산서 계산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진단할 때 실제로 가보고 고정자산 명세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다 파악이 됩니다. 다만 물어보는 게 감가상각. 즉 뭐냐면 우리가 결산을 하는데 회사가 좀 이뻐 보이게 하기 위해서 부채 비율도 있고 여러분 우리 현재 좀 당기 순이익도 좀 돼야 되니까 감가상각을 안 해요. 법인세법은요. 감가상각 안 하면요. 잘했어. 감가상각 안 해서 이런 판관비가 어떻게 됐어? 저버려졌어.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늘었어. 법인세가 늘었어. 결산조정이라고 해요, 이거를. 당신의 감가상각을 안 했어. 신고조정상이 아니라 결산조정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실태조사하거나 기업진단하는 입장에서는 뭐냐면 당신이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감가상각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이 자산을 알아서 감액을 시킵니다. 그게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뭐냐면 자, 진단 기준일까지 감가상각비로 기준 내용연수와 정액법으로, 특히 정액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취득일부터 진단 기준일까지 뭘로 한다? 정액법으로 한다. 지금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 정률법으로 할 수 있는데 얘는 정액법으로 계산하고, 다만 진단을 받은 자의 회계 장부상 감가 누계액이 클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얘는 네가 뭘로 했어? 정률법으로 했어. 왜냐면 그게 더 클 거거든. 그러니까 클 거니까 결론은 뭐냐면 네가 정률법으로 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커. 그럼 그 금액으로 할게. 근데 네가 감가상각을 안 했어? 그러면 기준 내용 연수에 내가 그냥 정률법을 할 거야 라고 나는 이 금액으로 너의 기기장치나 건물의 실질 자산을 평가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그래서 아마 중요한 내용이고, 특히 임대자산의 경우에도 진단을 받을 타입명의 부채, 요거 실질 부채 내용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사 무관한 부동산 관련된 감리 사례대 토지 건물 관련된 나오니까 한번 꼭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 한 번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보실 게 유형자산, 감리상, 겸업자산인데 특히 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유형자산, 나머지 제조업, 운송업 사용되고 있는 타업종 되는 건 다 겸업자산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나머지 이런 것들도 한번 다 보셔야 되는 거고, 부실자산에 대해서도 여러분 취득증빙 관련된 게 꼭 확인이 돼야 되고, 안 된다라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인수와 뭘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다만 네가 정률법으로 해가지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크다라면 그 금액으로 해서 여러분 자산을 더 작게 장부 금액으로 잡겠다는 얘기죠.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회원권이 가장 중요해요. 많이 물어봐. 자, 이 회원권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뭐라고요?
회원권은 투자자산이므로 겸업자산이다. 누구에 의해서? 국토해양과 지리사. 겸업자산 따라서 뭐냐? 빼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정 못하겠다는 얘기야.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봐. 아니 건설업 하면서 골프 칠 수 있어요. 저도 그게 지금 의구심이야. 아 지금 골프 쳐야 영업되고 건설 잘 되고 하는데도 겸업자산. 결론은 뭐냐면 골프 회원권 관련돼서는 너의 건설업 실제로 배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봐죠. 부실자산은 아니고 겸업자산이다. 왜? 지금 당장 너 골프 회원권 팔 수는 있지만 당신의 어떤 배상 능력 측면에서는 회원권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무형자산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게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영업권 개발비 이런 것들 부실자산으로 본다는 얘기인 거. 아까 산업재산권 특허권은 뭐와 관련된 거? 건설업종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만 여러분 꼭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보셔야 될 게 뭐 부채의 평가인데 부의부채. 대표적인 부의부채는 뭐가 있다? 미지급법에서 가공자산 뭐 이런 것들 가수금. 즉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걸 보시면 결산하면서 여기에 부채하고요. 여기에 자산하고 특히 자산 중에 뭐 대여금하고 여기 있는 거와 맞상기하는 경우가 있어. 여러분 주무관님들 보셔야 될 게. 그래서 얘를 부의부채라고 하는 거야. 이 대여금을 숨기기 위해서 여기 있는 자산과 부채를 맞상기하기 때문에 요거서 부의부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충당부채가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충당부채가 반영이 돼야 되지만 아셔야 될 게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외관법 대상이 아니라면 사실 회계결산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이슈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뭐 신용평가의 어떤 그런 부채 비율 문제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반드시 넣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부의부채이기 때문에 우리 실질자산 평정할 때는 이 부채에다가 만약 퇴충이 인식되지 않았으면 넣어야 되고 DC형에 가입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연말 현재, 기말 현재 모두 적립해야 될 금액이 있는데 적립되지 않은 미지급 비용의 확정 지유형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도 적립을 그만큼 덜 했으니까 미지급 비용에 대한 부채도 가산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도 나머지는 겸업자산에 대한 평정인데 앞에서 이미 다 설명을 드렸어. 다만 자,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을 다 빼고요. 자, 겸업부채, 겸업자산을 제외한 자산부채는 다음 항목의 순서대로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시 구분격리해야 돼. 건설업과 겸업자산 부채를 항상 구분격리, 실질귀속을 따져야 되는 거고, 자, 실질귀속이 분명한 경우 실질귀속에 따라 겸업자산과 겸업부채. 그러면 요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구분할 수 없는 공통자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예금잔고 같은 것들. 이 차입금 같은 경우인데 차입금도 여러분 실질귀속이 분명하면 구분해도 되지만 예금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실질귀속을 하면 좋지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지금 뭐냐면 그 연도에 따라서 구분할 수 없는 공통 자산 부채가 있다라면 자, 공통 자산 부채에 대한 겸업자 안분할 때는 수익 금액 비율을 1순위로 적용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나머지 주요 쟁점들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정도 보시고 주요 지리회신인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실제로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기존에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뭐를 하고 있었냐면 제조업을 하고 있어.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뭐냐면 자본금이 얼마냐면 자본금이 2억이야. 그러니까 1.5억은 이미 넘어 있어. 근데 이익잉여금이 얼마가 있냐면 10억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실제로 내가 건설업 등록을 하려고 하면 내가 자본금 증가를 해야 되냐? 이미 충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겸업자산 부채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이익잉여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 이익잉여금 중에 1억 5천만 원을 별도 예금 계좌를 만들어 놓고 송금을 해서 이사회결에 하시는 거야. 내가 저 이익잉여금 1억 5천만 원을 이제 어디에 하겠다? 출자하겠다. 건설업에 출자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이걸 가지고 건설업을 추가하겠다라고 하셔서 요 내용으로 유상증자 또는 잉여금 유보를 해서 내가 실질 자본금을 맞추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신규 면허 취득할 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겸업자본이 있다라면 진단지침에 겸업자산 부채를 요거 긁어내셔야 되고, 구분격리에 따라서 실질귀속이 분명한 한마디로 건설하고, 그런 다음에 뭐냐면, 겸업하고 합산이 제시된 자산이 맞아야 돼. 이 제시재산 안에는 건설자산과 겸업자산이 있겠죠. 이렇게 실질귀속을 구분해내야 돼. 그런데 이게 완벽하지 되지 않는다라면 뭐가 존재하냐? 당연히 여기서 이제 공통자산이 존재하겠죠. 공통자산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여기에 공통자산 부채가 전체 자산이 되겠죠.
그러면 이 공통자산도 다시 뭘로 구분하셔야 돼? 세일즈의 비율로 안분해가지고 겸업과 건설로 안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분경리는 어떻든 세법에 있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시고 공통자산과 공통부채를 겸업 비율로 안분한다. 그때는 무슨 매출? 세일즈.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는 게 가장 여러분 뭐 합리적인 방법이고 가이드라인도 그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여기서도 이제 신규 등록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익잉여금을 진단 대상 업종을 유보하고 있다라면 그거를 이익잉여금을 예금으로 별도 계좌를 만드셔가지고 예금으로 예치해가지고 따라서 평정해서 얘가 실질 자본금이 있는 걸로 진단 보고서를 가지고 신규번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단 보고서가 있어야 되는데 어제도 질문 하나가 왔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공인회계사 회에 경유하게 되면 이 도장이 찍혀요.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보면은 우리 발급번호가 나와. 만약에 여러분 주무관님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회계사한테나 또 세무사회나 경영지사점은 모르겠어요. 회계법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회계법인에서 회계사가 기업 진단을 한다고 하면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여러분 진단 어떤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직접 입력해서 여러분 공인회계사 회를 경유하게 되면 반드시 이게 지금 날인이 되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서 뭐 있냐면 여러분 공인회계사 담당 공인회계사가 나올 거고 여기에 공인회계사에 뭐가 자기 직인이 찍히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진단 보고서 뒤로 계속 여러분 진단 조서가 나올 건데 다 간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간인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했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자 진단 보고서 간인되고 예금 평전 진단도 간인이 돼 있어야 되고 또 예금 잔고 증명서도 여러분 간인돼 있어야 되고 추가로 뭐까지 공인회계사의 등록증까지도 뒤에 붙여서 간인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한번 진단 보고서가 나오면 풀세트가 바로 뭐냐면 저 진단 보고서 경유된 거 하나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예금 평잔 관련된 어떤 조서와 간인 날인 그런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잔액 증명서 금융기관 잔액 증명서 모두 한 다음에 간인 그런 다음에 공인회계사의 등록증까지 이게 하나의 풀세트입니다. 그게 여러분한테도 제출돼야 되고 주무관청에 실태조사할 때도 제출돼야 되니 이게 올바르게 경유돼서 왔는지 보셔야 돼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 가지금 해결 방안이나 잔고 마련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당 부분 좀 일부는 되고 일부는 문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실태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좀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상담을 하시거나 할 때 있다면 저한테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거나 한다면 어느 정도 충분하게 가능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기업 진단하면서 결산하면서 봐야 될 어떤 유동 비율 어떤 효율성 비율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 유동성 비율 가장 중요한 거고 부채 비율 자본구조 비율 요거거든요. 부채 비율 그다음에 유동 비율 요 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특별 없는데 요 내용이 뭔지는 요 뒤에서 한번 사례가 한번 있어요. 유동 비율은 어떻게 구하는 건지 그런 다음에 여러분 가시면 또 부채 비율은 어떻게 구하는 건지 요런 내용도 나올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거고 비유동 비율도 유동성 비율도 다음 설명을 드렸어요. 사례가 하나 있어요. 자 제시한 자산이 얼마가 있냐면 6억 8천이야. 그렇죠? 자, 쭉 한번 읽어보세요. 짠짠짠짠짠. 엥? 이상하지 않아요? 엥? 아무리 봐도 여러분 이게 지금 뭘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산이 6억 8천인데 5억이 이거야. 물어봤어. 이거 뭐예요? 아, 이거 자료 좀 줘봐요. 여보세요? 아니, 이거 좀 자료 좀 줘봐요.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고 자료는 계속 안 주고, 아이, 그거 우리 뭐 이번에 돈이 남아서 예금 넣은 거예요. 넣은 거예요. 아, 좀 차례 좀 줘보세요. 입금 내역하고 뭐 좀. 아, 그냥 뭐 넣은 거예요. 뭐. 연락이 없어. 그래서 뭐야? 부실자산. 미수금 이거 뭐예요? 아니, 선급금? 다 뺐어요. 그랬더니 뭐야? 실질자산이 요거야. 그럼 부채 딴, 어잉? 뭐가 없어. 대충 얼마예요? 아니, 직원들이 지금 있던데 기술자들도, 기술자가 있을 거잖아. 기술자들 월급 주면 퇴직금도 줘야지. 없어요? 대충. 지금 얼마냐면 여기 보세요. 자본 총계가 5억 2천이라고 하지만 재무상태표의 자본 총계 순자산이 5억 2천이지만 자, 제시단 자산 총계에서 부실자산을 뺐더니 얼마? 실질자산 요거밖에 안 돼. 지금 보면 요거밖에 안 된다고. 그런 상태에 자본 총계에서 이거 좀 다시 가산하잖아요. 그러면 실질 부채가 1억 6천이고 실질 자산 1억 7천이야. 그러면 실질 자본이 1,500이야. 1,500. 1억 5천 기준에 미달. 얘는 뭐야? 부적격. 아웃. 이 얘기를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부실자산 개정 과목 사례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계정 까먹 부실점을 사례로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게 문제가 되겠구나. 하나는 또 뭐냐면 억울하게 판정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주무관님들 듣고 계신가자? 주무관님들 요것 좀 읽어봐 주세요. 왜냐하면 주무관님들 입장인들은 여러분 사실 민원인이잖아요. 실태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니 계속 뭐 우리는 국토부에서 실태조사하라고 이제 명단이 내려왔고 우리는 업무적으로 진단 지침에 따라 하는 건데 나는 회계학 전공도 안 했고 이걸 봐야 되는데 자료를 요청해도 안 주는 거야. 근데 지금 뭐냐면 내가 그래도 나름 또 공부도 했고 주윤호 회계사 이 강의도 들어서 내가 봤는데 아니 뭐 딱 보니까 이건 뭐 부실하고 뭐 겸업인 것 같고 하는데 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약간의 이 결산이 잘못되는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자, 본사를 실제 소유하고 있다면 일부 임대하고 있어도 결론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에요, 지금. 아까 일부 임대하고 있어도 이게 지금 그랬죠, 형광펜으로. 자, 요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일부 임대하고 전체가 내 거 아니냐. 대신 관련된 담보 차입도 실질 부채고 관련된 게 전체가 보실 수 있는 거 아니냐. 또는 회계 처리 오류, 계정 오류, 결산 오류가 있다. 법인세 신고했어. 이것 좀 봐줘. 아니 회계법인이나 세무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뭐 갖고 이러면 대체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대체할 수 있다. 뭘로 이번에 아주 강력하게 쓰겠어. 재무제표 증명원. 재무제표 증명원으로 대체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대체. 요거 한번 해보자. 그런 다음에 공제주와 출자금은 여러분 12월 31일인데 그 금액 한번 올바른 금액, 좌단 금액을 넣어보자. 그 다음에 신설법인 출자자예요. 여러분 이게 얘 신규 등록이야. 신규 등록인데 갑자기 임대차 계약서가 왔는데 임차인이 누구냐면 법인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법인을 먼저 설립하려면 뭐가 있어요? 사무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먼저 내가 법인을 설립해서 사무실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을 먼저 구해야 법인 설립 등기가 들어가죠. 그러면 사무실 먼저 구할 때는 법인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대표이사 개인이 그냥 자기로 임대차 계약서를 해. 그러면 법인이 설립되고 나서 계좌 개설이 되고 계좌 개설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 먼저 신청하고 그런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도 그냥 뭐냐면 우리가 그때 정정했어야 되거든. 왜? 임대차 계약서를 누구로 내야 되냐면 법인명을 냈어야 되는데 근데 사업자 등록도 그냥 대표이사 대이름을 한 걸로 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류해갖고 사업자 등록 신청했더니 이놈의 임대인이 아니 뭐 하는 거요? 나는 이미 임대차 계약서 한번 썼으면 끝난 거요. 아니 머리가 써.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우리한테 발급해 주세요. 법인으로. 알았어. 나는 하는데 임대차 계약은 또 못 쓰겠어. 이렇게 나오는 꼰대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직 막 급하게 법인 설립하고 나서 지금 뭐냐면 우리 면허 등록 신청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임대차 계약서가 아직 정정되지 않은 데가 있어요. 또는 뭐냐면 계사를 했는데 잔고증서에 입금이 좀 늦는 경우가 있어. 왜 그러냐면 계좌 개설이 여러분 바로 되지 않거든요. 법인 설립되고 나서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뭐하고 하다 보다 계좌 개설 늦게 되면 계좌에 넣는 기간이 늦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 요거 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조금 뭔가 좀 미스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인 설립할 때 법인 계좌로 가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 계좌 잔고증명서 가지고 법인 설립 등기가 들어갑니다. 이런 절차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법인 계좌 개설을 하는 기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인 계좌 거래 내역서 봤더니 아니면 법인이 입금된 기간이 상당히 짧은데 이거 좀 부실자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는 좀 약간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들하고 공제주와 출자금이 확인됐다. 지금 뭐냐면 회사의 잔고증명서에 회사가 지금 자본금이 1.5억이면 보통예금 1.5억이 아니냐? 아니죠. 이 중에서 공제주와 출자금도 나가야 되고 이 중에서도 전세금이라든지 또는 사무실에 관련된 보증금이 나가야 되잖아요. 사실 그 부분이 빠진다라면 예금 잔고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거.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게 있겠구나라는 거 정도 하나만 읽어보시고요. 나머지는 선급금에 대해서 무조건 뭘로 보냐면 부실한 걸로 보시는데 실제 거래로 선급금이 인정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는 선급금이 위험하다고 했지만 얘를 무조건 부실하다고 보시는 거는 조금 억울한 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 이런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 자, 나머지는 여러분한테 소개드릴 만한 건 아주 좀 간단한 회계적인 것들이 어떻게 지금 실질자금에 어떻게 금액이 반영되는 부분이냐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손익계산서에 요거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는구나. 이 증가되는 금액은 왜 여기 지금 당기순이익이 플러스가 되면 직접 잉여금에 당기순이익을 더하면 올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는 어떤 회계적인 순이익의 이 플로우를 보고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까지 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걸 좀 보셨던 부분 중에 좀 궁금하거나 자기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고 싶거나 아니면 여러분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스튜디오를 좀 임차해서 빌리는 부분도 좀 금전적인 부분이 있어서 전문건설협회에서도 여러분 회원사를 위해서 이렇게 비용을 투자해서 회원을 위해서 해주는 저를 또 섭외를 해가지고 또 어떤 강의료까지 주시면서 이런 기간과 시간을 마련했는데 사실 모든 게 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여러분의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넉넉하게 하긴 못해요. 다만 올해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계속 내년도 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현장 강의도 할 수 있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이제 회원사를 위해서 전문건설협회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이런 좋은 기회가 마련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여러분 또 된다라면 또 추가적인 강의도 할 수 있고 또 업그레이드된 2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이 하시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다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좀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보고 한다라고 하시면 제가 좀 더 많이 여러분들 위해서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것을 좀 11월 달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는데 그래도 늦지 않게 이런 유튜브까지 해주신 전문건설협회 경기도 지회한테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또 이 스튜디오를 해주신 대표님께도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만나 뵙기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는 또 좀 더 좋은 인연으로 뵈었으면 합니다. 2023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만약에 이것을 보고 계시는 2024년도라면 화끈한 2024년도 보내서 또 다음에 또 제가 또 이런 강의를 마련했을 때 한번 또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강의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